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때문에 2년물 국채금리는 5%도 돌파를 했어요. 자, 금리 인하는 멀어질지,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은 뭔지, 과거 스태그플레이션 시점 증시는 어땠는지, 그럼 금리 인하와 증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2022년 10월달부터 저점 찍고 증시는 531일 동안 상승을 했어요. 물론 쉬어가는 구간이 중간중간 있었지만 S&P 500 지수가 무려 5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은 사실 19일짜리 6.6% 조정 이후에 반등이 들어갔어요. 사실 오른 거에 비하면 세 발이 피죠. 근데 증시를 짓누르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추가 하락이 이어질지 뒤에서 다시 알아볼게요. 자, 먼저 미국의 GDP 성장률이 크게 꺾였습니다. 작년 3분기부터 GDP 성장률 4.9, 3.4, 그리고 올해 1분기 1.6까지 지난 분기에 이어서 반토막이 넘게 났고 전망치 2.4%를 크게 하회했어요. 미국 경제가 꺾이고 있다. 그리고 물가는 피크치고 꺾였지만 다시 오르고 있다. 물가 역시 지난 그리고 지지난 분기에 비해서 상승률이 2%대에서 크게 올라갑니다. 말로만 듣던 성장 둔화 속 물가 상승, 즉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들이오고 있는데 70년대에 유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중동 분쟁 때문에 1차 그리고 2차 오일 쇼크가 나오면서 증시가 매우 크게 유동을 칩니다. 1차 오일 쇼크 때는 증시가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어요. 그리고 2차 때 역시 큰 폭의 하락이 일어났고 70년대 자체가 증시가 조정과 횡보의 반복, 증시에 좋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죠.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까지 올라가니까 증시는 망했던 겁니다. 이게 왜 증시에 안 좋은지, 그리고 우리 생활에 도대체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도 알아볼게요. 일단 지금 무서운 건 뭐냐면 올라가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한다거나 금리 인하가 더 미뤄질 경우, 어쨌든 금리 인상은 성장률에 하락을 가져올 수 있어요. 증시에 좋지 않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두려운 거죠. 자,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이 뭔지, 그리고 지금이 왜 위험한 건지 그 구조를 살펴볼게요. 먼저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먼저 경기가 좋을 때는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되죠. 사람들이 물건도 많이 사고 자연스럽게 기업의 투자도 늘어납니다. 그럼 물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이게 동시에 야금야금 조금씩 올라가면 매우 좋은 거죠. 이런 상황이 인플레이션입니다. 경기 호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경기가 좋지 않은 경우,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덜 사요. 소비와 투자가 위축됩니다. 수요가 줄어드니까 물가는 자연스럽게 떨어지죠. 이게 바로 디플레이션이에요. 그런데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올라가는, 이게 뒤섞여버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이 오일 쇼크를 잡기 위해서, 이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고 경기는 더 안 좋아지는 악순환의 반복, 마땅히 해결책도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지금 굉장히 두려운 건데요. 70년대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증시에 매우 좋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데 지금 안 그래도 고금리가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코로나 이후 풀었던 그 유동성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긴축을 했지만 이 유동성과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이란 이런 전쟁 등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 식량 수출이 굉장히 많죠. 곡창지대인데, 그리고 중동, 러시아, 천연가스라던가 유가 이런 에너지들의 주 공급처인 그런 나라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으니 공급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미국이 최근 재정 지출이 많이 늘었어요. 어쨌든 바이든은 이번에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많은 재정 지출을 통해서 표심을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기업에 매우 좋지 않죠. 어쨌든 금융비용도 올라가고 할부금리도 올라가고 또 물가도 올라가면 결국 원가에 반영이 될 것이고 판매가에도 영향을 주고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 이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늦춘다면 증시 하락은 불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이거예요. 이미 고금리 상태다. 이 고금리 상태가 상당 기간 오래 유지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물가 상승의 둔화가 시차를 두고 서서히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 첫 번째. 그리고 지금 물가 상승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 전쟁이라는 이슈, 이건 어쨌든 일시적 원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시간이 가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는 또 하나의 가장 베스트 좋은 방법은 생산성의 향상이에요. 근데 지금 기업들 실적이 나쁘지 않죠. 좋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간밤에 마소, 알파벳 이런 기업들 주가들도 상승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는 지속되고 있다. 즉 AI라는 새로운 트렌드에 의해서 생산성의 향상과 실적 호조는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이런 특성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의 너무나 전형적인 그런 특성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유가 그리고 금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유가 꺾이다가 지금 다시 반등을 줬는데 유가의 하락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기업에 너무나 좋지 않은 이유. 자, 저성장, 성장이 안 나오면 고용을 할 수가 없어요. 덜 팔리면 인원이라도 줄여야 됩니다. 고용 감소, 자연스럽게 임금 감소가 일어날 거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소비를 줄입니다. 비싸서 못 사요. 그리고 고물가는 기업들의 제조 마진, 제조 원가 그대로 반영이 돼서 비용이 증가해요. 원가가 올라간다. 이건 가격이라도 올릴 수 있으면 좋은데 제품 가격도 못 올리는 상황에서 원가가 늘어나니까 기업이 가져가는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마진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면 기업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고용이라도 줄여야 돼요. 테슬라도 감원하고 빅테크 기업들 작년, 올해 인력 감원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죠. 다 살기 위한 방편이다. 이런 상황들은 기업 실적을 좋지 않게 만들 가능성이 있고, 그럼 주가는 자연스럽게 꺾인다. 70년대 증시가 망가졌던 이유기도 해요. 그리고 70년대는 오일 쇼크, 인플레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도 어마어마하게 올렸습니다. 주가가 버틸 수가 없는 환경이었죠.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 살아남는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 가격 결정권을 가진 기업들이에요. 즉, 비용이 증가해서 마진이 준다면 이 올라간 비용을 제품 또는 서비스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이죠. 10,000원 받다가 15,000원 받아도 되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진 감소가 아니라 마진이 유지가 된다. 혹은 마진을 더 받을 수 있다. 가격이 올라도 우리가 무조건 사먹는 기업이라던가 무조건 쓸 수밖에 없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가격 결정권을 가진 기업은 살아남고 오히려 그 와중에도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이런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가격 경쟁력, 즉 가격 결정권을 가진 기업, 그리고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 그리고 혁신 트렌드를 리딩하는 기업, 지금은 AI죠. 그리고 독과점 기업. 이런 기업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고 오히려 독과점 경쟁력이 강화가 된다. 자, 코로나 때를 생각해보면 쉬워요. 코로나 때 많은 기업들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기업들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기존의 독과점을 강력하게 영위하고 있던 상위 업체들은 그 사라진 망한 기업들의 파이까지 뺏어옵니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가 끝났을 때 더욱 강력해진 경쟁력, 그리고 더 커진 시장 점유율 파이, 이걸 기반으로 더 큰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도 좋은 기업은 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좋은 기업을 선택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낼 수 있다. 자, 우라가미 구니오의 증시 사계 개념이 있죠. 보통 증시가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 이런 형태를 통해서 반복이 된다. 금리와 실적, 주가의 관계를 반복되는 증시 사계 형태로 나타낸 이론인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때는 금융장세였습니다. 즉 유동성 장세다. 돈을 풀어서 돈의 힘으로 올라갔던 장세다. 그리고 그 이후 실적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 그리고 지금의 실적 장세는 AI라는 혁신 트렌드가 이끌고 있는 실적 장세예요. 자, 1, 2, 3, 4, 5 총 5번의 파동을 그리면서 증시는 상승한다. 그리고 ABC 조정, 이런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아실 거예요. 이 증시사기 이론을 엘리어트 파동에 적용시키면 실적 장세는 이 3파에서 5파 국면입니다. 즉 굉장히 강한 장세라는 거예요.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금리가 내려가면 유동성 증가 효과, 즉 금융장세의 일정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강한 증시 랠리가 나올 수 있다. 지금은 그런 과정의 일부라는 거죠. 자,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결국 저성장이라는 부분, 지금 GDP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박차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증시의 현재 키팩터는 뭐냐? 바로 금리다. 물가 우려에 따른 금리, 언제 내릴 것이냐, 올해 몇 번을 내릴 것이냐, 아니면 올릴 것이냐, 이런 부분이 증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 금리는 국채금리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국채금리 수익률 그리고 증시의 기대 수익률 비교했을 때 현재 비슷합니다. 주식하느니 안전한 채권 산다,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빨리 내려가 줘야 되는데 물가가 쉽게 빠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죠. 그럼 금리 추가 인상 혹은 금리 인하를 더 미룰 가능성은 있을까? 먼저 금리 인상의 효과를 알아야 돼요. 금리를 올리면 물가는 안정이 되겠죠? 일단 돈을 빨아들이니까. 대신에 금리가 올라간 만큼 경기는 위축이 됩니다. 금리 인상은 기업에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일단 유동성이 늘어나죠? 자산 시장이 좋습니다. 하지만 돈이 늘어나는 만큼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 대신에 경기 활성화 그리고 자산 시장의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그런데 지금처럼 경기가 나쁜데 금리를 올리면 안 그래도 지금 경기가 GDP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경기가 더 위축될, 즉 경기 침체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죠. 하지만 물가가 올라가니까 물가 안정은 또 해야겠고 딜레마라는 거예요. 지금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가 더 침체될까 두렵고 그렇다고 금리를 내리자니 물가를 더 자극해서 물가가 더 올라갈까 두렵고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하지만 일단 현재 물가 상승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전쟁이란 이슈, 이거는 일시적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죠. 금리가 끝없이 오를 것인가, 이걸 보게 되면 그건 아니다 라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채금리가 피크를 찍고 크게 빠졌죠. 그리고 상당 기간, 굉장히 오랜 기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승 채널의 상단에 부딪힌 상태다. 주봉 기준으로 한 번, 두 번, 지금은 최소한 단기 눌림 가능성이라도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사실 금리 인하라는 게 지금 당장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확정 이슈죠. 기정사실입니다. 단지 이걸 올해 몇 번 내릴 것이냐 혹은 이게 좀 미뤄질 것이냐 이런 정도의 문제인 거지 시간의 문제인 거지 금리 인하는 확정 이슈라는 거예요. 비록 최근에 물가 지수라던가 관련 우려들이 팽배해지고 있지만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다. 이때도 금리가 천장 뚫고 계속 가는 줄 알았죠. 하지만 꺾였습니다. 이런 시점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단기 눌림이라도 기대할 수 있는 자리다. 결국 시간의 문제인 거지 결국 금리는 내려간다. 추세적으로 본다면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하나씩 다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다. 결국 자산시장이 70년대처럼 망가질 것이냐 라고 봤을 때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올해 주식시장의 상승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서 그 중에 하나 근거로 말씀드렸던 부분, 미국 대선이었죠. 자, 옐런 장관, 미국 경제 하방 경로에 있다. 인플레 수치는 다소 신기루다. 자, 이런 발언을 했는데 물가지표가 높게 나왔지만 특히 주택 임대 계약 시장 상당한 시차를 두고 반응을 한다.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중요한 건 현재까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 신규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건데 신규 임차나 싱글 패밀리 주택 임차 시장을 보면 임차 비용이 안정되고 있고 일부 사례에선 하락도 목격이 된다. 결국 이런 요소들이 인플레이션 통제의 상승을 통제할 것, 이런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추세가 기준금리를 다소 누그러뜨릴 것이다. 그렇다면 달러 강세도 완화가 되고 이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죠. 지금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인플레 해칭, 이걸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선택이 아니라 결국 자산시장 부양을 해야 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여기에 우선권을 부여할 것인데 그 근거는 바로 올해 대선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금리 인상을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바이든이 뽑힐까요? 사람들은 트럼프를 뽑겠죠. 정치적으로 우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를 보면은 기술적인 분석은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분석은 생략을 할게요. 하지만 현재 주봉입니다. 20주 이평에서 반등을 하고 나서 현재 5주 이평선까지 도달을 했어요.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추가 상승의 변곡점이다. 여기를 넘어서 마감하고 다음 주에 지지받고 바로 올릴 것이냐, 5주 이평선에서 한번 맞고 떨어져서 이 상태로 마감할 것인가, 이게 지금 굉장한 관전 포인트예요. 단기 투자 선택에 지금 현재의 자리를 돌파 마감하는지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 미국 시장 마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단기적인 투자 판단 기준을 떠나서 올해 나오는 조정들은 전부 다 매수의 기회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단기적인 뷰보다 큰 흐름, 시장의 시나리오를 먼저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이건 일시적인 노이즈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머니앤클래스에서 런칭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 벌써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지난 하락장부터 수익을 내는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인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방법, 실전 매매 노하우, 그리고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주린이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만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수강생분들의 후기처럼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 과정에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